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죽산 조봉암 선생님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젊은 분들은 거의 모른다고 그럴까, 별로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지만 연세가 뭐 저보다 조금 젊으시거나 또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애잔한 안타까운 인물, 그러면 아마 이분 죽산 조봉암 선생을 거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죽산 조봉암을 그러면 갑자기 얘기하게 되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죽산 조봉암은 4.19 7개월 전에, 그러니까 자유당 정권이 바로 죽산을 죽인,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기 7개월 전인 59년 7월 31일 날, 아주 더운 여름날,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전차를 타고 원효로에서 이 효동 쪽으로 쭉 가다가 지금 서울역 가까이 가는 남영역인가 그쯤에서 전차가 정차했을 때 그 벽보에 그 호해가 붙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 오후 2시인가 그랬습니다. 그 벽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죽산 조봉암 선생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사형이 집행됐다 하는 그 누런 그 종이에 붙었던 그 벽보 호해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죽산 조봉암 선생은 자유당을 이끌던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 노선과 우선 정면으로 대치되는 주장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북진 통일은 글자 그대로 밀고 올라가서 싸워서 쟁취하자, 통일 이루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시대 상황에 만약에 맞게 해석한다면, 이제 그분이 계셨다면은 아마 이 대화보다는 경제 제재하고 무력을 증강시키고 그래서 북한을 고사시켜가지고 통일하자, 뭐 이런 입장이겠죠.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총으로 쏴서 통일하자 이런 대목을 말씀하시진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죽산 조봉암 선생은 어떤 입장이냐면 유엔 감시하에라는 전제를 붙이되 유엔 감시하에 평화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은 대화를 통해서 또는 김대중의 어떤 그 햇볕 정책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죽산이 이미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지만은 만약 이 시점에 살아계시고 그 후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의 70년간의 행태를 보셨다면 죽산이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도 이 북한 사람들하고 김일성 정권하고 대화를 해서 평화 통일하겠다 이런 말씀을 과연 하셨겠는가? 좀 외람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죽산도 다른 건 이승만이 틀렸어도,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이 공산당 김일성 정권하고 마주 앉는 순간부터 손해고 지는 거다.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아쉬울 때 일단 마주 앉아서 뭐 평화적인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력을 준비해 가지고 남치면서 결국 공산화시키려는 거, 그것뿐이지 그 사람들은 다른 무슨 민족인 뭐니 다 떠들어봐야 공산화 외에는 다른 생각이 전혀 없다. 이것이 이승만의 일반적인 입장인데, 아마 죽산 조봉암 선생은 지금 계셨다면 다른 건 몰라도 그래, 우남 이승만 당신 말이 맞아. 통일에 관해서는, 특히 김일성 집단에 관해서는 결국 저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평화 통일은 대화해서 될 수가 없고 결국 공산정권 스스로 자멸하도록 경제적인 또는 그 국제적인 압력을 가해서 고사시켜가지고 통일을 이루는 수밖에 없어 하고서 아마 죽산 조봉암 선생도 그 점에 관해서만은 이승만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제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지금 요즘에 그 김일성 정권, 김정일 정권, 김정은 정권을 지켜보고 또 남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문재인 정권의 작용화를 걱정하는 이 상황에서 한번 제가 죽산 조봉암 선생의 통일 정책을 생각해 본 겁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죽산 조봉암 선생의 일상을 회고해 보면요. 조봉암 선생은 1898년 경기도 강화에서 아주 비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강화가 지금 뭐 인천시에 하나 일부로 들어가 있던데, 강화 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일제시대가 막 됐을 때 1920년경에 강화군청의 사원으로 직장을 얻었는데 그때부터 많은 일화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워낙 강직한 분이라서
그것이 일본 사람 상사든 조선 사람 상사든 부당한 그 명령에는 반드시 복종하지 않고 저항했고 아주 올곧은 성격을 나타내서 훗날 그 참 강직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때부터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잘 오래 못하고 그때그때 그 기회가 주어지면 일본 유학도 했고 또 모스크바에 가서 이제 일단 전형적인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마치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한때 공산주의자였던 것처럼 조봉암 선생도 공산주의자였는데 1946년 5월 그러니까 해방되고 그 미 군정 혼란 시기에 그 당시 남로당의 대표인 박헌영과 정면 충돌하고 유명한 그 성명서를 발표하고서 공산당과 매별합니다. 떠나고서 이제 그 후에는 오히려 자유진영의 한 사람을 일을 해서 1948년 재헌 의원 때는 인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스스로 본인이 어떤 이승만 초대 내각에 입각할 생각도 없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역점을 뒀던 게 초기 정부는 무엇보다도 농지 개혁을 해서 경자 유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그 헌법에도 강조하고 실제로 이승만 정부 초창기에 최대 역점을 농지 개혁에 뒀기 때문에 그에 작업하는 사람은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젊었을 때 투쟁했던 조봉암이 좋겠다 해가지고 초대 농림장관을 조봉암이 원해서 맡았다기보다도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의 강권하에서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장관 제의라니까 조봉암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우남 선생, 그러니까 이승만 귀하하고 나하고는 걸어온 길이 너무 다른데 내각에서 호흡이 맞겠냐 하는데 이승만이 강권하면서 꼭 이 농지 개혁을 위한 주무장관은 당신이 맡아줘야 되겠다 해서 초대 농림부장을 맡아서 이 농지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 농지 개혁의 성공은 어떤 그 부수적 효과를 가져왔냐면 그 후에 불과 2년 후에 1950년 6.25가 났을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80% 가까이 그 당시는 아직은 농민이었는데 농민들을 설득해서 농민들의 반정부 분위기 속에서 김일성 정권을 남한까지 수립하려고 했지만은 농지를 나눠준 정부에서 땅을 나눠주고 평생 소작하는 사는 사람의 자기 땅을 나눠준다는 것이 정말 정부에 대한 감사가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6.25가 났을 때 남한의 그 숱한 농민들이 김일성 정부의 손을 들지 않고 끝까지 이승만 정부 편을 들었던 것은 농지개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75년 4월 30일에 베트남, 우리나라 군대까지도 가서 싸웠던 베트남이 월남이죠. 그 당시는 월맹, 월남. 월남이 적화되어만 것은 월남 사람들이 월맹의 호지명은 월남 전쟁이 끝나기 전에 69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도 그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자 호지명을 남쪽 월남의 지도자보다 더 지지했기 때문에 월남이 적화되고 만 거거든요. 미군이 5만 6천 명이 죽어가면서 싸웠어도. 근데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는 남한의 농민들이 농지 개혁이 아마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이승만 정부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머지 반이나마 지킬 수가 있었던 건데 어쨌든 조봉암 농림장관 역할을 잘 마치고 그 다음 2대 국회에 다시 당선돼서 국회 부의장까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선정했냐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때는 아시는 대로 국회에서 선출해서 간선제였고 2대 대통령 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민 직선제로 출마했는데 이승만에 대항해서 나갈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야당 후보로. 그러니까 이제 서로 미루다가 어떻게 하다가 조봉암은 이승만과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거리감이 없는 그런 가까운 사이였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뭐 추천다고 그래서 어물어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대통령 후보로 나가게 되고 또 조봉암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니까 뒤늦게 저렇게 이제 사회주의자 하던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니까 아무래도 보수 세력에도 누가 나가야 돼서 뒤늦게 그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하던 이시영 씨가 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그렇게 세 분이서 대통령상을 치우게 되는데 이때부터 시작은 참 묘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반 이승만 정치 지도자로 등장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1956년에 이제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1956년에 대통령 선거에 그때는 이제 자기 작정하고 나섰는데 마침 제1야당의 후보이던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선거 열흘 전에 갑자기 유세 도중에 호남선 열차에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결국 그 신익희 후보에 대한 추모표 등등이 모여가지고 조봉암 후보는 자기 자신도 생각하지 않던 엄청난 표를 받아가지고 30%가 넘는, 물론 낙선이지만 대단한 표를 모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 조봉암은 자기가 주장하는 평화통일이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에 맞지도 않고 또 이승만의 정적으로 자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제1야당인 민주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진보당을 창당하지 않고 독자 정당을 창당하지 않고 제1야당인 민주당에 들어가고자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을 쥐고 있던 신익희 씨, 또 후에는 신익희가 떠난 후에는 조병옥 씨, 이런 그 민주당 그때는 구파 시파가 나뉘어 있었는데 구파 인사들이 강력히 저지하는 바람에 죽산 조봉암 부득이 진보 정당 색깔이 강한, 이름부터가 진보당이에요. 진보당을 창당하게 됐는데 이 진보당을 자유당에서는 이제 제거하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결국 58년 4.19 불과 2년 전이죠. 58년 1월에 진보당 사건이라는 걸 조작을 합니다. 이 사건은 전혀 없는 사건인데 양명산이라는, 또 이름이 양이섭이라고도 했고, 그 간첩, 이중 간첩이 북한에 돈을 갖다가 조봉암 진보당 당선인한테 주어서 그 정치 자금으로 진보당을 만들고 정치 활동을 했다 해가지고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그다음에 간첩죄, 또 그때 이제 집 수색했는데 조봉암 집에서 권총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포 하행률 단속법, 그러니까 무기 불법 소지, 이렇게 세 가지 죄목을 엮어가지고 1심에서는 재판장 유병진 재판장이 이 간첩죄는 무죄로 하고 국가보안법 하고 무기 불법 소지만 걸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유병진 판사가 회고한 거에 하면 자기는 너무 형을 경하게 하면은 오히려 자유당에서 탄압해서 죽이려고 하는 조봉암 피고인한테 해가 갈까봐 그 해당 조문으로선 너무나 중형이라고 하시는 징역 5년을 선고해 가면서 참 유죄를 선고했는데 자유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조봉암을 제거하고자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2심에서는 그 김용진 부장판사를 여러 가지 상황에 보면 협박을 한 것 같아요. 자유당 정부 협박해가지고 사형을 언도하도록 만들고 3심에 가서는 주심 김갑수 대법관, 그 재판장 김세환 대법관이었는데 이분들이 참 죄 없는 조봉암을 죽여가지고 그대로 2심 유지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바로 그 다음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년 7월 31일 날 처형을 함으로써 조봉암 선생은 정말 간첩이 아닌 간첩이 죄인이 돼가지고 처형되고 말았는데 이 사건은 2011년 다행히 뭐 돌아가셨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2011년에 우리 대법원은 재심을 통해 가지고 그 총기 소지한 거는 뭐 사실이니까 고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고 나머지 간첩죄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해서 뭐 뒤늦게나마 그 영혼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해드렸는데 이때 자유당 말기에 이런 사법살인,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서 죽인 역할을 한 것은 그 당시 법무장관인 홍진기였습니다. 홍진기는 이 조봉암 사건에 사법살인을 했을 뿐 아니라 얼마 후에 60년 4.19 그 당시에는 60년 3.15 선거 때는 최인규가 내무장관이었고 3.15 선거 그 직후인 4.19 때는 홍진기가 법무부에서 내무장관 와가지고 아시는 대로 경무대학 발포 사건, 그래서 100명이 넘는 순진한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 내무장관이 또 홍진기여서 홍진기는 이 사건으로 결국 5.16 후에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감형이 돼서 무기로 살다가 이제 나중에 뭐 참 운이 좋았는지 풀려 나와가지고 뭐 이병철 씨 사돈도 되고 중앙일보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사형 선고가 또 집행 과정까지 뭐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최인규 내무장관 또 이마수 유지광 뭐 곽영주 이런 사람은 다 집행이 됐는데 사실은 홍진기가 저지른 잘못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크죠. 근데 훨씬 큰 사람이 풀려난 것은 다 지나가 보면 잘못인데 어떻든 이런 그 자유당의 사법살인에 의해서 죽산 선생은 죄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제가 죽산 선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죽산 선생이 다 오르셨지만 그때 평화통일을 주장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죽산이 계신다면 그대로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김대중적인 식의 그
햇빛 정책을 찬성하셨을 건지 아니면 정말 자기로서는 자기의 원수죠. 자기 죽였으니까 원수인 이승만 정권의 그 정권을 끌고 나가는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했던 북진 통일, 그 요새로 풀어서 보면은 그런 그 경제 제재, 외교 제재 압박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북한 정권을 고사시켜서 통일해주는 그 방법이 옳다고 보셨는지 아마 제가 잘못 판단인지 모르지만 죽산 선생님도 통일에 관해서만 특히 대북한에 관해서만은 아마 자신의 주장이 지나고 보니까 공산당이랑 특히 김일성 정권은 자기 판단이 틀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뒤늦게 나서 한번 죽산 선생의 일생을 회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